오늘날 사람들은 다만 악교로 붙이고 오칠을 한 속된 거풀을 가지고 있어 뚫어보지를 못한다. 학문에는 학문의 거풀이, 문장에는 문장의 거풀이 단단히 덮였다. 예, 박재가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악교로 가득 덮여 있는 두꺼운 각질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라고 할까요? 연암 박지원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오늘은 다산처럼 생각하고 연암처럼 써라 라는 책을 쓰신 간호윤 선생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15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국민 라디오가 개편하면서 이윤호의 고전 읽기가 방송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예, 오늘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글쓰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사유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연암 전공자이신 간호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향원이 되고 싶지 않은 간호윤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연암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18세기라고 하는 우리 조선 사회는 정말 한편으로 보면 큰 지각 변동이 사유에서 일어났던 시기였고,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전체 18세기가 대단히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예를 근대의 어떤 정신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또 연암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박재가 선생이나 또 다산 선생이나 홍대영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학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조선 시대 그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정조와 서로 쌍수를 이루면서 일정하게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어떤 발전들을 기했던 때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암이 단순히 그 시대 18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연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18세기 지식인들, 다산을 포함한 지식인들과 더불어서 연암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풀어서 얘기할 수는 이제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 자체를 갖다 평가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보면 이렇고 저 사람이 보면 이제 저러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자신이 지금 연암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송구스럽습니다. 연암 선생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삶과 학문이 학행이 일치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들이 오늘날 살아남은 것은 아닌가.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오경장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큰 그 근대를 갖다가 이끄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갑오경장이 아니라 갑신정변이요. 갑신정변을 갖다가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김옥균, 박영효 이제 이런 분들인데요. 그때 그 박영효가 이광수 선생이 박영효 선생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갑신정변을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박영효 선생이 박규서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우리가 연암집을 강독했었다. 그러니까 박규서 선생님은 연암 선생님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연암집을 간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 반겨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박규서 선생님이 총명한 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 연암집을 강독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김옥균, 바로 박영효 같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영효의 이야기가 그때 우리가 연암집 속에 나오는 양반들의 허물을 꾸짖는 연암 선생님의 글을 보고 갑신정변을 기획했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암 선생님이 그만큼 어떠면은 글쓰기를 갖다가 진중하게 하시고 또 어떠면은 시대를 좀 내다봤고 또 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연암은 당시로 보면 글쓰기가 정말로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을 이루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연암의 글쓰기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뭐 개괄적으로라도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러한 거지요. 연암의 글쓰기는 한마디로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인정물태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고요. 물태라는 것은 사물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또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을 갖다가 그대로다가 글쓰기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갖다가 치열하게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허세 그 정치를 하는 이들의 잘못된 점을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연암의 글쓰기. 이제 선생님 책에 보면 이제 심독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데요. 심독.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심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심독.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그냥 마음길입니다. 마음길. 글 쓰는 이로서의 마음길이 어떠할까. 좀 전에 선생님께서 문체반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문체반정이라는 말은 이제 정조대왕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체를 순정한 글로다가 만들려고는 하셨습니다. 문체를 순정한 글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순정이라는 것은 문필, 진한, 시필, 성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은 반드시 진나라와 한나라 때 것을 써야 되고 시는 반드시 성당 때 것을 써야 됩니다. 이 성당 때의 시와 진나라와 한나라 때의 문은 대부분 애국, 충정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기에 아주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정조대왕은 그러한 글쓰기를 갖다가 모든 문인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연암은 그러한 글을 갖다가 쓰지를 못한 겁니다. 왜 쓰지를 못하냐면 지금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을 봤는데 그런 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충정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 사람들이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체 반정을 갖다가 어떠면은 그 괴수로서 정조대왕이 연암을 지목합니다. 예. 그 연암체를 써가지고 연암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인정물태 그런 어떤 사물의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그린 거란 말이에요.
소설체하고도 이제 가깝죠. 예, 예. 그런 거 쓰지 말아라. 그 문필지나 시필 성당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쓰느냐. 그래서 연암 좀 내가 그래서 그런 순정한 글을 지어서 올리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떤 지금으로 치면 한 문교부 장관쯤 되겠죠. 그런 지위를 준다라고 했는데도 그 연암은 그것을 반성문을 쓰지 않습니다. 이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쓰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반성문 쓰시고는요. 예. 도리어 이제 실제로 문체반정에서 희생됐던 사람은 이옥 선생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 배우로 지목됐었던 연암에 대한 정조의 애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품 이런 것 이전에 연암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재주 그리고 그 재주 속에 빛나고 있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조가 일정한 존중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이제 죽이지 않고 끝까지 어쨌거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호했던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왜 글에서 보면 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심론 다음에 이제 관론이라고 하는데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죠. 예. 좀 더 깊게 바라본다고 할까요? 총명하게 그 너머를 보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의미들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심론이 이제 마음길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종합한다 그러면 결국은 연암은 죽음을 불사하고 내 글쓰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없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다시 왕권 그러한 왕의 치하에 있는 그러한 그 백성으로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정조대왕의 문체에 대해서 극구 순정 문학을 갖다가 주창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다가 글쓰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길 그것을 갖다가 확실히 잡은 거죠. 난 이렇게 글음을 쓰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단적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소단은 문단이고 적치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 깃발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서 깃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글을 쓰는 것을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도 마음의 길 그러한 마음의 길이 있어야지만 글을 써도 그 아롱이다롱이 글을 쓰지는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도는 이제 사물을 바라보기인데요. 요 관도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좋을까요?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천자문 천자문을 읽지 말아라. 네. 예.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다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천자문은 어쨌거나 중국의 엄청난 사유를 한꺼번에 집약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사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바라봤으니까 이제 천자문의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짚어내신 건데요. 예, 그렇죠. 예. 바로 하늘천 따지 건물이여 누르왕을 했는데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이 왜 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암의 글에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서당에서 공부를 안 하고 뒹굴뒹굴 그러니 선생님이 너 이 녀석아 왜 공부를 안 해? 그랬더니 선생님 하늘은 파랗기만 한데 하늘은 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공부하기가 싫지요. 이 아이가 한자를 만드는 창시를 굶주려 죽일만 합니다. 라는 글을 갖다 씁니다. 유한준이라는 분에게 이제 보내는데요. 유한준이라는 분은 바로 이제 문필 진안 시필 성당에 아주 전통적인 그런 고문을 갖다가 쓰는 분입니다. 그 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왜 현재 이런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이 천자문의 첫자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은 나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이것을 짚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하늘 얘기했다가 땅 얘기했다가 색채 얘기했다가 도대체 이것이 중구난방이라 맞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천자문 불가독설이라 천자문을 읽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갖다 쭉 써놓으시고 이천자문이라는 책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요즘도 마법 천자문에서 천자문은 잘 풀리는데 이천자문은 마법 이천자문도 없거니와 잘 팔린다는 얘기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천자의 첫자부터 사실은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처음에 이제 심독이라고 하는 것을 연암집에 보면 이제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글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의 글쓰기의 첫 번째는 그 마음을 전쟁하는 마음처럼 치열하고 절실하게 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물을 꿰뚫는 것. 그렇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네. 어떤 글 쓰는 것의 어떤 의미는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전쟁을 비유하는 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저도 연암집을 읽으면서 그거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거기서 그 연암이 이제 비유들을 아주 재밌게 그 비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 그 안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 글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소단적치라는 글은 글자는 병사요, 뜻은 장수이고 제목은 적국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전쟁하는 마음으로다가 그 글을 갖다 대하라는 거죠. 글과 나와의 한판 전쟁이 붙은 것이죠.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은 적국이 되는 것이고 뜻은 장수가 되고 글자는 병사가 돼가지고 그 글자들을 누구나 쓸 수가 있는 그 글자들을 어떻게 내가 장수가 되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갖다가 점령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암이 당시에 마장전이라든지 광문자전이라든지 호생이라든지 예덕선생전 같은 글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글을 쓰려는 그런 철저한 마음, 전쟁하는 마음으로다가 임했으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써놓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 마음처럼 글을 쓴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이라는 게 배설이거나 어떤 자기 위안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시대의 의미들을 갖고 그 시대와 한판 전쟁을 하는 것이 어쩌면 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세 번째 스님이 정리하신 걸로 보면 이제 동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론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첫째 이제 그런 글을 쓰려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물을 치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제 책에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이제 써라라는 책에는 그걸 갖다가 아까 천자문 얘기를 이제 오동누습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동누습은 다산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오동은 우리나라고요. 누습은 더러운 습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더러운 습관이 바로 천자문을 읽는 거라는 거지요. 사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울 학자의 그럴 문자가 아닌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입니다. 배우고 묻는 게 학문인데 선생님 하늘이 왜 검습니까? 라고 학생이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답변을 해줘야 돼요. 배웠으니까 학생은 물었는데요. 그다음에는 선생님의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 하늘이 검다라는 것을 5살 먹은 아이에게 그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을 할 선생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연암 선생님도 그러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아주 더러운 습관을 버려라. 그렇게 이제 바로 오동누습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물을 치열하게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책을 잘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사물 마음을 갖다가 다잡지도 않고 또 사물을 잘 바라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책을 읽거든요. 그러나 이 두 단계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이제 책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왜
뭐 어린 왕자 같은 거 초등학교 때도 읽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보면 이게 이런 의미였어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어린 왕자는 무엇이냐는 말이죠. 글자를 읽기는 읽었다라는 거지요. 제 책도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이 책도 여기에 나오는 오동누습 조금 전에 말한 오동누습이라는 말은 유치원 아이들도 읽습니다. 예. 그러나 그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다고 읽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죠. 책을 읽는 것도 그 암기하는 공부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주위에도 논어 주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읽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네 번째 스님 정리하신 걸로 보면 이제 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론의 의미들도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책을 갖다가 읽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갖다가 분명하게 세워놓고 이제 책을 읽고요. 또 글자 한자를 갖다가 정밀하게 이제 읽어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읽다 보면은 글에서 느끼는 맛도 있습니다. 요 책은 뭐 사탕수수와 같은 맛이라든지 저 책은 갖다가 빨간 색깔로다가 비유하면은 참 좋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읽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다가 받아들여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이 책이 과연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비스셀러라는 책들 그 책들도 한 번쯤 곰곰이 읽어보면은 새롭게 해석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출판사에서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아마 포스트잇을 한 5, 60장은 붙였을 겁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교재 그것도 다이제스트로 해놓은 겁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게 200만 부가 과연 팔렸을까? 무슨 생각으로서 그 책을 읽었는지 사실은 읽었다는 학생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느냐? 그럼 넌 거기서 느낀 게 뭐냐? 네 생각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적에 답변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한 명도 제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의 어떤 의미들은 또 하나의 이제 생각을 다잡는다고 할까요? 생각의 어떤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의미로 이제 사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선생님이 쭉 말씀하셨는데요. 이러자면 그 사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언외지의라는 게 있습니다. 말 밖의 뜻.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인데요. 시간이 한 20분쯤 지나서 한 학생이 들어와요. 그러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참 일찍 들어오는구나. 그러나 그 상황은 이미 20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 학생이 일찍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 자체는 그냥 너 참 일찍 들어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씌워져 있는 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줄과 글줄 사이 그것을 갖다 행간 읽기를 해야지 됩니다. 연암의 글 같은 경우에는 연암 선생의 글 같은 경우에는 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나 그 우스갯소리가 진짜 우습게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그거를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 연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를 참 슬프게 사신 분입니다. 자기가 벼슬길도 나아가지 않고 얼마나 참 그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벼슬에 나아가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우습게 글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과연 우습게 읽어야지 되느냐 이거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삶과 같이 연결시켜 볼 적에는 그 속에는 그렇게 남한테 웃게끔 글을 쓸 적에 그 슬픈 마음 그거를 갖다가 같이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을 생각이 없으면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글쓰기의 이제 네 번째를 생각하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대하는 것일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얇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르자면 서구의 어떤 이론들이 쉽게 흡수되고 그것이 채 걸러지지 않고 자기의 언어를 갖지 못한 채 번역돼서 쉽게 이야기하고 기준을 삼고 있는 것들도 많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의 어떤 자리로부터 자기 생각을 갖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요. 마지막으로 5번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론의 의미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생각의 길도 조금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연암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의 색깔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까마귀의 색깔은 우리 모두 검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까마귀를 잘 한번 좀 보십시오. 햇빛이 비칠 적에는 여기는 붉은색도 보이고 저기는 자주색도 비치고 저기는 푸른색도 비칩니다. 하나의 색깔이겠네요. 그러니까 푸른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연암은 붉은 까마귀라고 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까마귀를 푸른다, 까마귀를 붉다라는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니까. 검은 까마귀도 문제가 있지만 또 자기가 보고는 그것을 푸른 까마귀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붉은 까마귀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떠면 그때그때 자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것을 갖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적에 이제 비로소 이제 내글쓰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 책이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요대로다가 글을 쓰면은 다산 선생님 또 연암 선생님의 글쓰기 아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부의 끝도 위기지약 자기를 위한 배움이지 않습니까? 나를 찾는 길이듯이 글쓰기 또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내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이 글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미문으로 쓴다고 해서 미문으로 쓸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쓸 것도 없고 다만 내 글쓰기를 위해서 그런 글쓰기들을 배우는 것일 뿐이지요. 그리고는 결국은 내 글쓰기. 여기서 내 글쓰기라는 것은 나의 삶을 거짓이 없이 써내는 겁니다. 비슷하게 써내는 것이 아닌 거짓이 없이 진실성을 담고 그래서 맨 앞에 마음의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넣은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럴 적에는 남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시시비비. 다산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론이라고 하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이 서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글쓰기로 다 돌아가려는 것이. 제가 앞에 모두의 그 제 소개를 했을 적에 향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향원이 되고 싶지 않은. 향원이라는 말은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마을의 이장쯤 됩니다. 그 향원이라는 사람은 마을의 이장쯤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이 별로 잘못했다는 얘기하지 않고요. 본인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비슷살사 그러나 이 아닐 빗자입니다. 비슷하지만 사입이.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 사입이거든요. 자기를 갖다 찾으려는 것은 결국은 사입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아야 되는 건 내가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면 그만큼 되는 글쓰기를 진중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거짓으로 저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연암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룡은 여유주를 갖다가 시롱을 합니다. 말똥구리는 말똥을 굴리고 있습니다. 여룡이 자기가 여룡 그 구슬을 여의주를 시롱한다고 해서 말똥구리의 말똥을 우습게 볼 것도 아니고 또 말똥구리가 자기가 말똥을 굴린다고 해가지고 여룡의 여의주를 갖다 부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글쓰기. 저는 책을 글쎄 제가 몇 권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보다 글 잘 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글과 제 글을 비교해 보면은요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글을 쓸 수는 없는 거죠 더 이상.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깜냥이라고 하죠. 제가 깜냥만큼 열심히 글을 썼으면은 그것으로 다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연암 선생님한테 네.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잘못 배우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아유, 선생님, 뭐, 어쨌거나 1년에 한 2권씩 쓰시고 지금 한 20권 넘어 쓰셨죠? 예, 숫자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휴, 그럼 뭐, 거의 평생을 지금 책을 쓰고 계시는데요.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결국 강의를 하거나 결국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뭐 자신이 충분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음악 하나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No New Year's Day. 예, 이제 좀, 연암의 글쓰기. 이제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시로 보면, 연암은 어쨌거나, 목숨 건 글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전 중심의 글쓰기거나 국가가 필요한 것에 어떤 가치만으로 글 쓰는 시대로부터 사물의 그 이치를 파악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18세기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개개인의 가치들이 살아있었던 어떤 의미를 가질 텐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왜 연암을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연암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선생님 길게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글쓰기라는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글을 너무 쉽게 접합니다. 그냥 자음과 모음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것이 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글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글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낼 것이 아니라 내 글쓰기를 하라 이 말이죠. 내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생들한테 자기 소개를 해봐라 그러면은 신입생들에게요. 맨 처음에 이러는 학생이 저는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에 들어온 무슨 과에 들어온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학생들이 똑같이 그것을 받습니다. 뭐 단 한마디도 틀리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건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나를 이상해 볼까봐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글을 갖다가 자기 글쓰기를 하면 자기를 찾습니다. 제가 모두의 제 소개를 할 적에 향원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은 연암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저도 저 찾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그 글처럼 갖다 행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다르면은 특이하지만 늘 다르면은 사실 한결같은 것이 되거든요.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한 번만 다르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하고 또 다르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것을 인식을 해 줍니다. 한결같게 이제. 그런데 그 한 번을 갖다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늘 자신을 찾지 못하는 건 자신을 찾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글도 옆에 사람하고 글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각이 비슷하다는 건 삶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그 방 안에 있는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그 콘센트에다가 접지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의 관습, 한국인의 어떠한 그 행동, 양식, 한국인의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거를 그대로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자기가 그것은 한국인 전체지 결국은 그 속에서 있는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고 주체적인 사람이고 존중받을 사람인데 그들과 생각을 한 묶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나라는 것, 자아라는 것, 주체라는 것 그것을 찾게 해줍니다. 주체가 찾아지면 나를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연암의 글쓰기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암의 글쓰기는 그 당시에 연암 선생님을 갖다가 문둥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둥이는 문둥병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암의 글쓰기가 그런 걸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자꾸 인정물태 글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연암을 갖다가 그래서 싫어할 수밖에는 이제는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연암의 글쓰기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찾기. 나 찾기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행복, 나의 행복,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암의 글쓰기가 오늘날 오히려 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암의 글쓰기의 의미들.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그 연암의 글쓰기를 가지고 10주 정도 강의를 하시죠. 예. 금요일 날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와 어떤 소통을 하고 또 이 시대의 어떤 부조리와 어떻게 불화하는가 하는 문제도 그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글쓰기들의 의미들을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할 텐데요. 어떠세요? 그 연암집을 쭉 저도 읽으면서 정말 독특한 정말 재밌는 산문의 맛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들을 저는 많이 느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좀 이런 것들을 연암이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에서 쓰여진 글 맛이 바로 이런 맛이 아니겠나 하는 게 하나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연암집에 그런 글들은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리야 구호 도학입니다. 하룻밤에 이제 강을 갔다가 9번 건너는 이야기인데요. 그 얼마나 이제 청나라에서 그 황제는 이제 빨리 조선 사신 보고 오라 하고 이제 급히 아마 가야지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왔는데 그 강을 갔다가 건너는데 그 물결이 이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땅이 크기 때문에 그 낮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암이 그럴 때 관찰하니까 그런 글을 쓴 거죠. 관찰하지 않으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밤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다가 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연암이 이제 깨닫는 거지요. 낮에는 이 눈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가 이게 참 현혹을 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참 아름다운 미인 또 잘생긴 남자들 보면은 사실은 그 마음까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지. 어떻게 겉과 속이 그렇게 같겠습니까? 또 밤에는 이제 낮에는 이제 그 강물이 보였는데 이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그러니까 죄다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목이 눈과 결국은 귀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적으로다가는 그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귀와 눈이 눈으로 보는 것이 거짓말을 시키고 그렇죠. 귀로 다 듣는 것이 거짓말을 시키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죠. 연암의 글 정말 여러 가지 의미 있었던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연암집을 천천히 읽어보면 연암집 안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다양한 지혜들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다못해 이제 호 짓는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를 막 하죠. 이동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호가 뭐 이렇게 많냐. 호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질 텐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물을 그냥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글쓰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또 연암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연암체라고 당시에 불려졌던 이르자면 산문체 또 그것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보면 어찌 보면 또 시대하고 불화하는 어떤 다양한
글쓰기의 영역들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작가나 혹은 철학자들 중에는 어떤 글이 좀 그렇게 와닿는 글이 좀 있으셨나요? 질문을 갖다가 하셨던 목록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상당히 예.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읽은 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그 가슴에 다가오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예. 그 신영복 선생님의 선생님이요. 글이 예. 참 삶과 예. 그의 삶과 예. 그의 글을 일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있다 그러면은 바로 법정 스님의 글이죠. 참 담고 싶은 예. 그렇게 정갈한 맛이 있는 예. 그런 글쓰기를 하시는 분인데 역시 그분 역시 삶과 글쓰기가 일치됐다라는 예. 것. 예. 그렇죠. 하다못해 밥정스님은 뭐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요정을 운영하던 그 자야라고 하는 예. 김영란 여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뭐 수천억 대 그 요정을 밥정스님한테 기탁하게 됐던 그게 이제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예. 이제 그것 하나에 그냥 완전히 모든 재산을 다 기탁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글은 힘이 있죠. 대단하죠. 예,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하나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연암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 한 번 더 이제 다산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출연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다산 초당을 가면서 문득 밑에 이제 사의제라고 하는 그곳을 보면서 마땅한 네 가지의 어떤 도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전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그 너머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고전을 읽는 어떤 가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전은 고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의 의미로서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죠. 그러자면 선생님처럼 1년에 부지런히 글을 쓰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 쓰시면서 어떤 어려웠던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세요? 네. 뭐 그런 거 참 많지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좀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이 어떠한 그 삶과 관련돼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지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좌우를 갖다 좌우명처럼 그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연암 선생님을 만나서 사실은 제 삶이 변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 제 친구들이 가끔씩 저를 연암교 교주라고 하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연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예.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지방대 출신이고요. 또 제가 맨 처음에 지금은 그래도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책을 낼 적에는 그 수학이 저쪽에서 건너오는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예,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대 출신은 안 냅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름대로다가 그 뒤에 몇 권의 책을 내고 그런 것은 바로 연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그런 것이죠. 너 찾기를 해라. 그것이 남들을 왜 자꾸 남들에게 이렇게 좌우를 휘둘리느냐. 말똥구리는 말똥구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여룡은 여룡의 삶이 있는 것이야. 여룡의 말똥구리의 그런 재주 없음을 비난하지도 말고 또 말똥구리가 여룡의 그러한 거대함을 갖다가 너무 그것을 갖다가 부러워하지를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그런 아주 작은 힘이지만은 열심히 세상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이 저에게 준 어떤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글을 쓴다는 것 아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지금이야 이제 여러 권 책도 내시고 그 책 중에 일정한 책은 또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읽히고 있지만 처음 글을 써서 어쨌거나 데뷔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출사표를 던질 때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지식인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지식인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일일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을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점에서 제가 선생님 글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이제 반성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는 아연암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게 연암 정기죠. 예. 예, 연암 뭐 평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연암 평전을 보면서 한 그 고전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던져 주시려고 하신 게 저에게는 되게 많은 뭐라고 할까요? 감동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연암평전을 쓴 것은 이제 당신 연암이라는 건데요. 11명의 시각으로서 이제 연암을 갖다가 봤습니다. 연암을 가장 싫어한 그런 유한준, 그 다음에 정조가 또 연암을 보고요. 연암의 부인이 연암을 보고 또 연암의 집에 와서 그 하인처럼 있던 오복이라는 사람이 연암을 보고 이제 쭉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제가 11명의 시선으로다가 본 이유는요. 저에게는 연암 박지원이 하나의 교주처럼 그렇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연암 싫어하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연암의 글쓰기가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암이 말씀하신 건 뭐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너는 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연암 박지원을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은 너는 내 길을 가라.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예.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글쓰기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어떠한 요즘에는 그것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를 바로 잡는 큰 도구일 수가 있다. 예. 네. 아마 그런 식으로다가 제가 연암을 만나고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간호연 선생님과 연암에 대한 이야기, 특히 연암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오늘 이 시간은 간호연 선생님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